자, 토양에 관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토양의 삼상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상이라 그러면요. 고상, 기상, 액상 이것을 토양의 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상은 유기물하고 무기물 이걸 이제 고상인데 비율로 성분 비율로 얘기를 해보면 이 고상이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값은 고정값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이 5%, 무기물이 45%해서 이거는 고정값입니다. 고정값. 근데 이제 기상하고 이 액상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양 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소나 이산화탄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액상은 뭐 토양 수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볼 건데 뭐 중력수라든지 흡습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분류가 되죠. 뭐 모관수 그리고 결합수 이렇게 좀 분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고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50% 고정값인데 고상은요. 그 기상하고 이 액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가뭄이 심하다 그러면은 좀 그 기상이 좀 더 그 액상보다는 좀 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고, 예를 들어 뭐 장마철이다고 그러면은 고상은 역시 고정값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액상이 좀 더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퍼센테이지로는요. 그래서 이 작물이 생육을 하는데 가장 그 이상적인 최적의 어떤 뭐 비율이라고 그러면 고상은 뭐 이제 고정값이니까 50%에 액상 25%, 그리고 기상 25%, 이렇게 되는 요런 게 이제 뭐 최적의 삼상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의 입자 분류해 가지고 이제 이 표가 있는데요. 뭐 이 표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좀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토양 입자 지름에 따라 가지고 뭐 미국 농무성법하고 뭐 국제 토양 학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거를 이제 수치를 갖다 놨는데, 수치보다도 자, 이 자갈하고요, 점토, 이거 토양 입자 지름이 자갈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점토는 그게 제일 작은 수치에 해당하는 게 이 점토구나. 점토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이제 찰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생각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양 입자 지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내용. 자, 그리고 이 점토 함량에 따른 이 토성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식양토, 양토, 사토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 찰흙, 선생님 찰흙으로 생각하자 그랬죠? 이 점토의 함량이 높으면은 이제 그게 식토고요. 그게 제일 낮으면은 사토예요. 그 중간이 양토입니다. 그래서 양토하고 식토의 중간은 식양토 이렇게 되는 거고, 양토하고 사토의 중간은 사양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래서 통기성은 어떤 게 좋겠어요? 점토가 좀 덜 들어간 게 좋겠죠. 그래서 사토가 통기성은 제일 좋고, 이 중에서 식토가 통기성은 제일 안 좋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토양의 지력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요. 자, 토양 입단 형성 유지 요인, 그리고 토양 입단 파괴 요인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구분을 해놨어요. 이 토양의 이 입단 구조, 뭐 때알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잘 형성될수록 지력이 좋아져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굳이 그리면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 때알 구조가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 그 특장점이란 뭐냐면은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통합니다. 근데 양분은 또 잘 잡고 있어요. 보비력이라고 하죠. 보비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 구조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을 볼 때요, 여러분들 보기 중에 무조건 틀린 보기가 뭐냐면요, 어떤 특정 양분을 과도하게 준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앞에 아무리 좋은 양분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일단 뭐가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런 식으로 보기가 오면은 요거는 틀린 보기예요. 요거는. 근데 지나쳐도 되는 거는 이 입단, 아마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라면 이걸 거예요. 입단 구조, 때알 구조는 아주 잘 지나치게 잘 발달돼도 좋은 거라면 아마 요거 하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기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과유불급이라는 이 글자를 마음속에 새기고 틀린 보기를 골라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험에서요. 예, 언어 영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이 말을 딱 봐도 이거 누가 봐도 틀린 보기가 있는데 그거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죠. 예. 그 내용들은 기출문제는 아마 풀이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아, 이거는 이 내용을 몰라도 그냥 읽었을 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딱딱 보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주는 문제들이요. 예. 자, 토양 입단의 형성 유지 요인, 토양 미생물, 그리고 콩가 작물의 재배, 그리고 유기물과 석회의 시용, 그리고 토양 계룡제 시용, 그리고 토양 피복. 밭 같은 거를 이게 처음 샀는데 이게 영양분도 없어 보이고 척박해 보이잖아요. 그럼 첫 해에 콩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요. 그러면은 그 토양 그 토질도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얘들이 그 질소 고정 효과가 있어요. 이 콩가 작물을 이렇게 심게 되면은. 그래서 첫 해에 척박한 밭을 샀다. 그러면 콩을 한번 착 심으시라. 자,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경운, 그리고 급격하게 습윤하거나 건조하거나 동결하거나 해빙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입단이 좀 파괴가 되겠죠. 그리고 강한 비나 바람, 그리고 나트륨 이온 첨가, 이런 것들 그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토양 pH, 토양은 중성에서 약산성이 이렇게 작물 생기기 좋고요. 약간 산성, 중성에서 약간 산성 이 정도가 그 작물이 자라기 좋습니다. 강한 상성 또는 알칼리성은 작물의 생육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는요, 산성 토양의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예요? 산성 비료를 계속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산성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산성 토양의 해라고 그러면은 과다한 이 수소 이온이 작물의 뿌리에 해를 주고 알루미늄 이온, 망간 이온이 용출되어 작물에 해를 준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인, 붕소 등 풀수 원소 결핍이 발생한다. 토양 입단 형성이 저해되고 유용한 미생물의 활동이 저해된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산성 토양에서 병충해가 이렇게 좀 잘 일어나는데 이 무사마귀병, 모카 시드름병, 뭐 토마토 시드름병, 이런 병충해가 오기 쉬워요. 그리고 알칼리 토양이게 되면은 이 목화 뿌리썩은병, 침엽수 모잘록병, 감자 더듬이병, 이런 병충해가 오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산성 토양을 그 개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석회 물질을 이렇게 시용을 하거나 퇴비, 녹비 등 이 유기 물질을 이렇게 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작물 생육의 필요 불가결한 원소, 16원소입니다. 요 표는 조금 이거는 암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쌤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거를 쭉 써요. 이 영어를 COHMPKCAMG 이걸 쭉 써요. 끝까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씁니다.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칼륨, 뭐 칼슘 이렇게 쭉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업을 이렇게 딱 해놔요. 위아래를요. 탄소는 C, 산소는 O, H는 수소, N은 질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매치업을 해놓으면은 이 정도는 그 학교 다니면서나 좀 많이들 보셔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매치업을 해놓고 요 순서를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요. 그거는 이제 영어로만 딱 기억을 합니다. 영어로. 그러면 이거 써놓으면은 그게 이제 뭔지 나오니까요. 왜냐면 또 이렇게 K,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잘 보는 영양 성분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좀 잘 보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쌤이 외우는 방법은요. 코포롤, 이제 그 영어로 상병을 코포롤이라고 하거든요. CO, 쌤이 이제 카투사 출신이라 CO, 코포롤 HN 이름을 앞글자를 이렇게 딴 거예요. HN이 PK를 했대요. PK를 깠대요. PK를 깠다. 누구를요? 마스터 서전 페니를요. 페니를 PK를 깠대요. 마구 때리고 존나 밟고 모시 이랬대요. 코포럴 HN이 PK를 깠다. 마스터 서전 페니를
마구 존나 밝고 뭐시 했대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써지기만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처음부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코포를 거기부터 예, 메스터 서전까지 이렇게 끊으면은 서전까지 예, 페니하고 서전 사이까지 딱 끊으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다량 원소가 되는 거고요. 예, 페니부터 이제 뒤에까지는 미량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MPK, CA 여기까지 MPK가 예, 여기까지가 이제 비료의 사요소가 되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MPK만 하면은 비료의 3요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탄소, 산소, 수소는요. 식물체의 90에서 98%를 차지하고요. 엽록체의 구성 원소이고 예, 광합성에 의한 여러 가지 유기물의 그 구성 재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질소는요, 뭐 질산태와 암모니아태로 식물에 흡수되어 식물체 내로 유기물로 동화된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나옵니다. 질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작물의 생육, 발육이 저해되며 잎은 담록색을 띠게 된다. 그리고 식물체 내에 형성된 질소 화합물은 식물의 늙은 조직으로부터 젊은 생장점으로 전류하기 때문에 질소 결핍 증상은요,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식물의 늙은 부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질소 결핍은요, 여기 증산이 아니라 증상인데, 예, 좀 오타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량의 질소는요, 예, 작물의 탄질비를 저하시키고 벼밀, 귀리, 알팔파 등의 개화를 지연시킵니다. 쌤이 척박한 땅을 사면은 첫 해에 그냥 콩 심으라고 그랬죠? 예. 콩가작물을 심게 되면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이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식물체가 자라는데 그 질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해나 이렇게 두 해 정도, 뭐 한 해나 두 해 정도 이렇게 이 콩가작물 딱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물 여러분들이 심고 싶은 걸 딱 심으시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자, 식물체는 인을 인산이온의 형태로 흡수하고요. 인산이 결핍되면은 생육 초기 뿌리의 발육이 저해되고 잎이 암록색을 띠게 되며 심하면은 황화하고 예, 결실이 저해됩니다. 칼륨은요, 광합성을 촉진하고요, 세포 내 수분 공급 증산에 의한 수분 상실을 제어합니다. 효소 반응 활성제의 역할도 하고요. 예, 결핍 시에는 우리 이제 좀 결핍 시 내용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작물의 생장점이 말라 죽고 줄기가 약해지며 잎의 끝이나 둘레가 황화하고 예, 조기나벼 현상을 보이며 결실이 저해됩니다. 그리고 칼슘, 예, 세포막 중간막의 주 성분이고요. 부족할 때는 막의 투과성이 감퇴됩니다. 칼슘이 결핍되면요, 초기에는 생장점과 어린 잎의 모양이 일그러져 황화되고 심하면 잎의 주변이 고사합니다. 칼슘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배꼽썩은병이 나타납니다. 예,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배꼽썩은병. 예. 그리고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고두병이 나타나요. 예, 그러네요. 이 정도는 조금 써놓을게요. 여기다 같이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마그네슘이요. 예,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원소로 다양한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예, 체내에서 이동성이 비교적 높아서 부족하면 늙은 조직에서 새 조직으로 이동해요. 결핍 시에는요,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줄기나 뿌리의 생장종 발육이 저해됩니다. S, 황이에요. 식물체 구성 물질의 성분으로 효소 생성과 여러 특수 기능에 관여합니다. 체내의 이동성이 낮아가지고요, 결핍 증상은 새 조직부터 나타납니다. 철은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고요, 결핍 시에는 어린 잎부터 황백화 현상을 보입니다. 예, 이 토양에는 기본적으로 철이 많아요. 그래서 밭에 이렇게 철이 많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붉게 보이고요. 논에 이렇게 철이 많으면은 살짝 청색을 띠어요, 살짝. 예. 여러분들 그 철원 아시죠? 철원에 이 오대쌀이 유명한데 철원 이름에도 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긴 토질 자체가 이게 철이 더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대쌀 같은 것들은
그래서 뭐 여자한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철입니다. 자, 망간. 여러 효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광합성 물질의 합성과 분해, 호흡작용 등에 관여합니다. 결핍 시 연맥에서 먼 부분이 황색으로 되고요. 화공류의 경우 세로로 줄무늬가 생깁니다. 체내 이동성이 낮아서 결핍 증상은 세조직부터 나타납니다. 이게 망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족하면 당연히 또 이제 문제긴 문제인데, 이게 또 과잉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망간이 과잉하게 되면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적진병이 나타납니다. 네. 자, 구리. 광합성 및 호흡작용 등에 관여합니다. 결핍하면은 단백질 합성이 저해되고요. 이 끝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며 고사합니다. 그리고 철 및 아연과 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아연, 촉매 또는 반응물질로서 작용하고요. 결핍 시에는 황백화, 조기나엽, 괴사 등이 발생해요. 붕소는 촉매제 또는 반응조절 물질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석회 결핍의 영향을 좀 경감시키는 게 있습니다. 결핍 시에는 분열 조직에서 갑자기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 붕소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뭐 무배추 속썩음병 이렇게 나타나거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축과병이 나타납니다. 예, 무배추 속썩음병 부족하면요. 예. 자, 몰리브덴. 질산 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요. 콩과 작물의 고정에 필요합니다. 결핍 시에는 황백화되고 그 모자이크병 유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염소, 광합성과 물의 광분해에 촉매작용을 하고요. 세포 삼투압 상승, 아밀로스 활성 증진, 세포액 pH 조절 등의 역할을 합니다. 결핍 시에는 어린 잎이 황백화되고 전 식물체 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칼슘 결핍으로 나타나는 증상 해가지고 이렇게 작물별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정리를 해놨어요. 먼저 딸기, 그리고 양배추, 배추는 잎끝 마름 증상이 나타납니다. 잎끝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 탄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이제 팁번 현상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잎끝 그 마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잎끝 마름 증상은 이렇게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화분 같은 걸 이렇게 키울 때 통풍이 잘 안 돼도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요. 자, 그리고 토마토, 고추 같은 경우에는 배꼽 썩음 증상이 나타나고, 사과는 고두병, 그리고 땅콩은 빈 꼬투리 발생 현상, 그리고 그 감자는 내부 갈변과 속이 빈 궤경을 유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토양 용기량. 토양 용기량은 토양 속에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급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 용기량은 공기 말하는 거죠. 최대 용수량일 때고요. 그리고 최대 용기량은 풍건 상태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게 되면은 대기 그리고 토양 공기 이거의 이제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조금 중요하게 이제 그 기억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토양이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산소는 줄어든다는 이런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 통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토양에다가 처리를 바로 하는 방법은 명거, 암거를 설치하거나 심경, 그리고 토양 입단화, 그리고 중경, 그리고 중간 낙수, 이제 물 빼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휴파, 그리고 휴립재배, 그리고 객토를 통한 토성 개량 등 이렇게 토양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바로 해가지고 토양 통기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재배적 조치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이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답전 윤환 재배, 논밭 돌려짓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밭 같은 경우에는 휴립휴파,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는 휴립재배, 일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 같은 경우에는 일항이 있고 이렇게 뭐 고랑이 있고 다시 일항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바람에 약하거나 그 물 부족에 약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심는 게 아래쪽에다 이렇게 심는 게 좋겠죠. 얘가 좀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물을 그 부족에 좀 약한 친구들은 이런 데다 심으면 좀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습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이 많은 거에 좀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일항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해줘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전작. 논에서 이 벼 심기 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 이런 방법. 그리고 모짜리 근육이라고 물모짜리에서 벽씨가 발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유화가 출현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물을 이렇게 완전 빼가지고 이 종자에다가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유근 출현을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모짜리 근육이 이렇게 내용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작물별 최적 용기량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작물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최적 용기량은 대략 그 범위가 10에서 25% 정도 돼요. 이는 그 작물의 종류, 품종, 생육 시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중간에 애매한 이 숫자들은 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잡으면 돼요. 벼 양파는 이 최적 용기량이 낮다. 그리고 양배추, 강낭콩은 이게 높다. 최적 용기량이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그 토양에서요, 이 용기 관련된 부분은 이 기본적으로 종자가 발화할 때 어떤 이런 산소 요구도 같은 것들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소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뿌리 호흡이 아무래도 저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분 흡수도 좀 억제되겠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면 칼륨 흡수도 이렇게 저해가 되고 해가지고 ip이 갈변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산소 요구량이 높은 작물은요, 완두, 토마토, 보리, 감자, 사탕수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두가 토하는데 보리라는 친구가 옆에 있어줘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요구량이 낮은 친구들은요, 풀 종류라든지 기장 이런 친구들은 산소 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자, 질소 부분 나왔네요. 쌤이 앞서서 이 질소 부분은 따로 조금 본다라고 그랬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질소의 어떤 순환 그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소는요, 대기 중에 78에서 79% 정도, 참 많죠.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이 질소 이 상태로는 이 식물체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NH4 플러스라든지 암모늄 이온이요. 그리고 NO3- 질산이온. 이 형태로 바꿔줘야 비로소 식물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물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바꿔주는 그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바꿔주는 그 질소 고정 과정은 세균이 하고 그 질산 이온 이 형태로 바꿔주는 그 과정은 전하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암모늄 이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질산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질산이잖아요. 그래서 질산화 작용을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그것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질산 이온이 질소로 다시 바뀌는 경우를 탈질산화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요. 어쨌든 질소는요, 토양 속에서 질산 이온의 형태, 그러니까 암모늄태, 질산태로 식물 뿌리를 통해서 식물체에 흡수됩니다. 암모늄태 질소 비료를 산화층에 시비를 하게 되면요, 산화돼 가지고 질산으로 변한 후 탈진 현상으로 질소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좀 설명드렸죠. 환원층에 직접 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환원층에다 직접 주는 것을 심층십이라고 합니다. 질소 결핍 증상은요, 어린 잎보다 이거를 유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린 잎보다 늙은 잎, 노엽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콩과 작물은요, 질소 고정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벽과 작물에 비해 질소 시비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콩과 작물의 경우에는요, 질소질 비료를 다량으로 시비하면요, 도복 위험성이 큽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질소를 과다 사용하면 잎 또는 가지의 생장이 조장되어 식물체가 웃자라고요. 예,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암모늄태 질소 비료를 석회와 함께 사용하면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과실 수확 전에 토양에 질소 비료를 시비하게 되면요, 작물이 더 늦게까지 자라게 돼요. 그래서 동해가 오는 시기에는 저장 양분 부족으로 인해 동해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탄질비에 관련된 내용이 왔어요. 자, 유기물 중에 탄소, 예, 그리고 질소, 그 함량비를 탄질비 혹은 CN율이라고 합니다. 예. 톱밥은요, 탄질비가 매우 높고요. 콩과 식물의 경우에는 탄질비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질비가 30이 넘는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질 경우에는 미생물이 유기물의 분해에 필요한 질소를 토양으로부터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식물체에 일시적으로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CN율이 높으면, 탄질비가 높으면 개화를 유도하고요. CN율이 낮으면 영양생장이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CN율을 이렇게 쌤이 탄질비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같이 봐주시고. 자, 노후화답의 재배 대책 내용 기원집니다. 노후화답이라는 것은 뭘까요? 토양이 이렇게 노후되어 가지고 추락 현상이 나타나는 노를 말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영양분이 이렇게 쉽게 부족해지기 쉽죠. 노후화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철이라든지 뭐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뭐 망간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핍된 논토양을 가리켜서 노후화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재배를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하고 조기 재배하거나 무항상근 비료를 시용하고 추비, 웃거름. 그러니까 거름은 먼저 작물을 심기 전에 밑에 토양에다 주는 것을 밑거름이라고 하고요. 작물을 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는 그 비료를 위에다 이제 준다고 해서 웃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거름 중점 12, 그리고 옆면 12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화답이 이렇게 다가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은 뭐 가시무늬병이나 이런 그 병충해가 오기 쉽다라든지 아니면 이 뿌리가 썩는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육이 급격히 저하되는 이런 추락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량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답 개량할 때는 뭐 객토를 한다든지 심경을 한다든지 유기물 시용하거나 뭐 토양 계룡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개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토양 중금속 오염 대책. 유기물을 시용한다. 석회질 비료를 시용한다.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점토광물을 시용한다. 그리고 경운, 객토, 세토한다. 중금속 흡수 식물을 재배한다. 환원물질, 인산물질을 시용한다. 이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시설 토양의 특성. 시설 내에는요, 그 자연 강우가 전혀 없고요. 온도가 노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어떤 그 토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설 토양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노지, 일반 이런 시설이 없는 노지에 비해서는 그 염류 농도가 높고요. 시설에서 재배되는 식물은 연작의 가능성이 높아서 병원성 미생물 아니면 해충 이런 것들의 그 생존 밀도가 높아지고요. 미량원소의 부족 현상이 야기되기가 쉽습니다. 원인은 이게 꼭 시설 토양이라서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연작 때문에 그런 약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특성 성분이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연작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요. 그리고 노지에 비해서 통기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외워야 될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비닐하우스 하고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설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 내에서는 토양은 건조해지기 쉽고 공중 습도는 높아지기 쉽겠죠. 날아가는 거 다 막으니까요.
그리고 시설내 공기는 이제 아무래도 유해가스가 축적이 되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이제 통기를 좀 잘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환기를 못하는 이런 환경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탄산가스 같은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탄산가스를 조금 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탄산십이라고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시설대에 그 탄산가스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 예.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강압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강압성 촉진하고 생육이나 어떤 수량 같은 걸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탄산십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탄산시비는 또 뭐 밤에 하고 이럴 때기보다는 우리가 광합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가 뜨고 일출하고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요 정도쯤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